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대선 이후의 경제 어떻게 전개될까?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 이후 누가 당선이 되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우리 경제에 펼쳐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경영의사결정, 또 재테크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후보의 굉장히 날카로운 과거를 놓고 벌이는 여러 설전들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은 미래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 아닙니까? 5년 동안에, 적어도 5년 동안에 우리 미래를 결정할 여러 정책 의사결정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선 이후의 경제라는 주제로 칼럼을 하나 냈는데, 그 칼럼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국민은 정치를 결정하고 정치는 경제를 결정한다. 결국 국민이 선출한 리더가 그의 색깔이 담긴, 또 그 당의 색깔이 담긴 경제정책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역시 경제정책을 통해서 나라 살림살이의 운용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향후 대선 이후에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는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제 개인 채널에서도 정치가 묻고 경제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깊게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컨셉에서 이제는 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대선 이후에 어떤 경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이야기를 집중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경제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 정치를 장악하는 한 정당에 그들의 경제정책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정책의 방향대로 나라 살림살이가 운영돼요. 양 후보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유망산업에도 차이가 있고요. 어떤 플랫폼을 좀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스탠스나 역시 주식 투자에 대한 스탠스, 여러 가지 가상자산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결국 정치가 결정이 되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결국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경제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겠는데, 기본적인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그 경제정책이라는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경제정책의 목표, 우리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분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해요. 다만 그 성장,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그 대표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한데, 성장과 분배가 상충되는 일이 있어요. 가끔 그 상충될 때는 그 중에 나는 성장을 택할 것인가 분배를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정당 모두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지만 상충되는 과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분배의 무게를 싣는다, 좀 더 성장의 무게를 싣는다. 이게 주요한 색깔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 중요하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 같은 현안을 놓고 누군가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결국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에 표를 더 주실 가능성이 있겠고, 아니다, 지금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 지금 집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게 만들고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일어난다,
분배가 더 중요하니까 부동산 정책도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배,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의 주요한 색깔이지 않을까. 결국 성장이냐 분배냐가 상충될 때 그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해 둘 것인가, 그것이 이 두 정당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관념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미 두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정책 공약들을 바탕으로 보면 또 뭐가 실현 가능할까, 뭐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를 진단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정책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정말 낮은, 현저히 낮은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께 가볍게 설명드려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정책 공약 중에 하나는 임대차 3법 유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현 정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차 3법을 유지하기 쉽죠. 더군다나 국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100%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리더가 바뀌면, 수장이 바뀌면 행정부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 부처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혁신부가 갑자기 생기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마도 지금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디지털 혁신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구조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원회 인력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설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 뭐 100만 명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공약들은요, 그 경제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 공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 공약은 그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수단을 발표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목표치, 숫자적인 목표치, 이것은 달성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용률을 5%포인트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굉장히 달성 가능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청년 고용률 5%포인트가 상승한 일은 그 정권 기간 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외 경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19 외에 다른 변수가 등장할지 어떻게 아세요?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목표치는 실현 가능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 지금 청년의 고용 구조 자체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너무나 원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한 미스매치의 시대예요. 그 미스매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이 경제정책 공약으로 나오면 제가 그거 실현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자체가 목표치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 성장률 4% 목표.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를 제외한 그 어떤 그 경제 분야 전문가분들께 여쭤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된다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1% 수준으로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경로하에 있어요.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게 경제정책 공약이라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잠재 성장률 4%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거의 희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절대 어떤 경제, 정치적 편향성을 두지 않고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로지 경제만 보고 정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정치와 관련 없이 경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카카오톡 그 프로필 이름이 Independent View예요.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경제만을 보고 판단하겠다. 절대 정치색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런 제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뭐 가상자산 혹은 유망산업 이런 관점에서 대선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 누가 당선이 되든 두 후보가 그리고 현 정부가 계속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달성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신흥국 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선진국 지수로 편입됨으로써 코스피가 레벨업 될 수 있다. 그건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만 가장 빠른 속도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2022년 6월 중에 연례시장 재분류 결과에서 선진국 예비분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면 그로부터 1년 후 23년 6월에 역시 연례시장 재분류 결과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1년 후 5월 정도, 24년 5월 정도가 돼서야 1년에 4번 있죠. MSCI 정기 리밸런싱 있죠. 이때 맞추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빠른 시점이 24년 5월이고요. 이때부터 기계적으로 많은 ETF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23년 6월에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이때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의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쏠릴 겁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대. 그러면 향후에 기계적으로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거니까 나 개인 투자자로서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서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담겠어 하는 액션들이 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3년 6월 정도가 굉장히 한국 코스피 투자가 유망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20분 동안 다뤄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이 있어요. 이재명 311만 호, 윤석열 250만 호. 이게 몇 개가 더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확대하겠다. 공급 폭탄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공급량의 절대적인 비중, 대략 한 30%를 청년층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층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라. 나를 이 분양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서 계시는데 나를 분양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분양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주택을 하나 매수해서 내가 이미 1가구 1주택자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무주택자로 만들어 두셨다가 이 분양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청약 통장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이 분양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청년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세 자녀 이상 가구라든가 이런 계층들은 이 신규 주택 공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분배 문제는 둘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죠?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을 못 가진 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규제라는 면에서는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반값 아파트라는 것을 주장하듯이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뭐 초과 증축 허용이라든가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둬요. 결국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더 분배적인 부동산 정책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은 어떠냐.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인증 일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 계속 여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안 됐어요. 안 되어 왔어요. 이게 무슨 벤처기업이냐. 그러니까 자꾸 관점이 뭐냐면 사행성. 이것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는 뭐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고 벤처기업 인증 요건으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만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한 행정처분에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뭐 문제 없다라고까지 판결을 했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시 벤처기업으로 간주하는 그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고요. 양 후보가 둘 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가 굳이 해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자금이 해외로 쏠리는 거예요. 국내에 쏠려도 되는데.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제 오히려 양지화하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적어도 당선된 이후 1년 동안만큼은 그런 기회들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선 이후의 유망산업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대전환이 있는데 그 대전환 중에 하나가 디지털 대전환이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전환이 에너지 대전환이죠. 이 두 가지 대전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양 후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양 후보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세계 모든 인구가 이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류와 편입되지 않게 상반된 의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디지털 대전환, 뭐 5대 주력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디테일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풀법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가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있죠. 예를 들어 택시기사님, 그리고 식당, 그러면 배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죠.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죠.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재명 후보는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정부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입장이 많이 달라요. 이들을 위한 어떤 불공정,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더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없어지면 이들과의 어떤 이 공정성은 좀 위배될진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으면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님들의 반발, 식당 이 사장님들의 반발, 그런 것들은 이들의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소비자 편익이라는 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후보가 디테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런칭되는지 여부는 누가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카카오라든가 그 대표적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 이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이 기업들의 주가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관점이에요. 대선 이후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 역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이건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테일 면에서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린 텍서너미. 이 텍서너미라는 개념은 분류학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분류학에서 생물이 있죠.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구분되죠. 이렇게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게 텍서너미의 개념이에요. 근데 EU 텍서너미 혹은 EU의 그린 텍서너미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건 뭐냐면 어디까지를 그린 에너지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린한 에너지로 볼 거냐인 건데, 천연가스와 또 중요한 게 원자력 발전, 이 두 가지가 역시 그린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부합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소만이 아니라 역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도 중요한 그린하게 만드는 산업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EU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경제정책의 방향성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의 수출을 이루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부문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망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방향성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이후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그런 행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제정책 공약이나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린다든가 그런 경제정책 방향성을 좀 전환한다든가 달라진 환경에 맞게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선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 경제정책에 따라서 양 후보의 어떤 의사결정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 살림살이 운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어떤 부분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나 준비에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